자, 안녕하세요. 북서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자유주의 부분을 이제 시작할게요. 여기 이제 자유주의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향으로 이제 7월 혁명이라든지 2월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중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은 7월 혁명이 아니라 2월 혁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7월 혁명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7월 혁명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인고에서는 2월 혁명과 관련돼서 딱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2월 혁명에 관련된 영향, 그 다음에 2월 혁명에서 이제 가장 중에 그 국립 작업장 있죠. 요 정도만 나왔어요. 그래서 2월 혁명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볼게요. 1번은 이제 이거 08년 공사 기초에 나왔던 건데요. 일단 문제는 쉬워요. 자, 2월 혁명이 몇 년에 나왔죠? 1848년에 나왔죠. 7월 혁명은 1830년에 나왔죠. 예, 요것만 알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1848년에 일어난 노동자와 사회주의가 같이 참여한 운동은 2월 혁명이죠. 여기는 이제 7월 혁명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7월 혁명은 자유주의들만 이제 참가했죠. 근데 이제 7월 혁명은 2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자도 같이 참여했어요. 노동자들과. 그래서 노동자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자유주의와 함께 힘을 합쳤는데 그 이유가 됐더니 뭐죠? 프랑스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2월 혁명은 각국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3월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치 대상이 쫓겨나서 빈체제가 붕괴되고요. 그 다음에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개최되죠. 예.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나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보면 이제 뭐가 관련된 거냐면 아까 언급한 그 2월 혁명 이후에 이제 했던 국립 작업장 폐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와 관련된 예문은 뭐냐면 그 2월 혁명의 배경과 가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2월 혁명에서 일어날 때 이제 그 앞에 기존 내각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보수 반동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갖고 훈작, 경제불안, 재정위기, 실업 등등등 이런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그 당시 그 노동자들과 산업자본가들은 자기들에게 투표권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제 위기를 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 뭐냐면 선거권이죠. 그래서 선거권 확대로 이런 것들이 집약이 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폭발돼서 일어난 것이 2월 혁명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혁명 과정에서 그 7월 혁명 때 등장했던 루이 필립이 몰아내고 공화국이 건설되죠. 예. 자, 하여튼 근데 이제 공화국이 건설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2공화국이 건설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들어서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헌법도 만들고 선거도 이제 주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자, 임시정부는 처음에는 누구와 누가 이제 구성이 됐냐면 그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이 구성이 됐어요. 초창기 임시정부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뭐냐면 국립작업장이야. 그래서 국립작업장은 뭐냐면 이제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들을 고용해갖고 사회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어떤 것들을 이제 치우고 그래서 공공사업 같은 것들 벌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갖고 근데 이걸 하면 이제 뭐냐면 이제 공공재정이 국가 예산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도시의 중상층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했죠. 예. 거기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이 학대된 것을 느낀 많은 중상층들이 또 농민들이 겁을 먹게 돼. 그러면서 이제 재헌위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재헌위에 선거에서 누가 다수를 차지하냐면 온건파 공화파들이 다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밀려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기 때 재헌위의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그 임시정부는 당연히 사회주의적인 어떤 정책들 어떻게 해요? 없애겠죠.
그래갖고 국립작업장을 폐쇄시켜 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갖고 이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프랑스 파리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갖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임시정부는 까베네크 장군을 보내서 무참히 진압을 해버리죠. 이게 6월 폭동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자 노동자들이 이제 폭동까지 일으키고 하니까 도시의 중상층들, 부르주아들, 그 다음에 농촌의 농민들, 그 당시 농민들은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누굴 찍겠어요? 예. 좀 더 안정된 후보를 찍죠. 그리고 예전에 그 나폴레옹의 영광을 뭐냐면 내세울 수 있는 후보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무명이었던 나폴레옹 조카였던 누이 나폴레옹이 대통령 되죠. 이게 이제 후에 나폴레옹 3세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2공화국이 시작되죠. 그래서 누이 나폴레옹은 좀 하다가 곧바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냐면 다시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제2제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임시정부가 취한 조치라는 것은 아까 뭐죠? 그 취한 조치도 나의 사건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고 나 사건이 이제 된 것은 파리 국립작업장 폐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나는 아까 이제 뭔가 그 국립작업장 폐쇄와 6월 폭동 진압 과정이죠. 예. 근데 이것도 문제가 좀 약간 제 생각에 잘못된 것 같아. 예. 왜냐면 이때 이제 왕이태하고 구성된 임시정부는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사회주의 자유주의자들이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반기 때 그 재헌 헌법을 만들기 전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헌법이 이제 그러니까 재헌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재헌 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구성된 임시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초반기 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자들 같이 있었던 임시정부고 후반기는 뭐예요? 재헌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 당시 온건파 그 공화파들이 장악했던 의회를 말하는 거죠. 의회에 구성된 임시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시기적으로 그 임시정부와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문제를 약간 미스가 된 것 같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답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국립작업장 폐쇄도 많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제가 분석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이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보면 과연 그 출제자가 여기까지 생각해갖고 문제를 냈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가민하게 반응해갖고 너무 자세히들 막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지 교수님들이 빠삭하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고등학교 가보면 조금이라도 뭔가 말이 좀 이상하면 곤치잖아요. 예.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근데 그 교수님들 해봤자 뭐 대학교에 가서 문제 내도 그냥 논술식으로 쭉쭉 이렇게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 만드는 기술이 우리보다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 되게 조잡해. 그래갖고 약간 그런 디테일한 점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 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번을 이제 볼게요. 자, 3번은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이에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되게 많은데 그리고 19세기 때 되게 중요하죠.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거고. 근데 임용에서는 영국의 자유주의 딱 하면 그것만 나와. 그냥 선거법 개정, 차티스트, 인민헌장. 그래서 다른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3번은 영국 개혁과 관련된 깊은 것은 자, 심사형 폐지, 공물법 폐지, 항해조회 폐지, 카톨릭 교도 해방법 이런 것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자유주의와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고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나폴레옹을 진압하고 나서 뭐예요? 비내이 때 복고주의를 내세웠던 거죠. 네, 중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절대왕정이고 중성주의는 중상주의 반대해서 프랑스에서 등장한 학파죠. 그래서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그런 학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제 심사형 폐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물법 폐지,
그래서 항해조회 폐지, 카톨릭 교도 해방법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하나의 의미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심사령 폐지는 얘가 말한 것처럼 원래 심사령을 제정할 때는 누굴 대상으로 한 거냐면 카톨릭 교도를 대상한 거야.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신교들도 이제 대상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요때 심사령 폐지는 엄밀히 말해서 심사령 폐지보다는 개정이 의미가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충성 서약을 해야지만 신교들이 간직 취임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을 없앤 거야. 신사역 개정해서. 근데 교과서 통론에서는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워두세요. 그 다음에 카톨릭 교도 해방법도 마찬가지로 이 심사령의 내용 중에 거기에 이제 그 신사령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성체 성사를 국교도 의식으로 해내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카톨릭 교도가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도에게도 어떤 이제 그 영국의 시민의 권리를 줬다. 그렇지만 신사령이 실제로 이제 사문화됐다가 완전히 없어진 거는 나중에 19세기 후반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나 통로는 이걸 뭐 개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교도 해방법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번역해놨기 때문에 그 애우세 그냥. 이거는 교과서로. 자, 공물법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건 뭐예요? 지주들의 뭐냐면 이득을 챙기기 위한 거죠.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공물가가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그 공물, 그 당시 그 외국산 공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 근데 이것이 누구한테 손해를 보는 거야? 노동자나 산업 자본가들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코튼이나 브라이트가 이제 반공물법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급 폐지를 주장했고, 결국엔 제1차 선거법 개정 때 산업자본가들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이 공물법이 폐지가 돼요. 네, 이런 것도 있고, 항해조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들었죠? 코넬이 만들었죠. 네덜란드 해운업을 그 뭐냐면 타격시키려 했는데, 이 항해조례는 이미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사문화됐다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네덜란드는 더 이상 영국에 이제 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폐지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들이 다 뭐와 관련돼 있다? 자유주의 정책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와 관련 인민헌장. 인민헌장은 2번 나왔어요. 애워두세요. 내용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헌장 6개가 있죠. 자, 하나하나 이제 보면 인민헌장 6개가 뭘까요? 일단 남자의 보통선거권, 하원의원의 재산자금 철폐, 매년 선거, 세비지급, 인구 비례의 어떤 선거 등등등인데 이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인민헌장 내용이 아닌 것은 고르면 뭘 고를까요? 3번이죠. 보통선거는 맞는데 여기에서 보통선거는 어떤 거예요? 남자의 보통선거야. 성인 여자의 보통선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58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영국 성법급 개정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선거법 개정은 산업자본가들이 주도를 했고, 그때 이제 그 노동자들이 제외됐죠. 그래서 그때 1차와 2차 중간 사이에 펼쳤던 운동이 그 유명한 차티스트 운동이죠. 예. 그래서 이 차티스트 운동에서 인민헌장을 내세웠는데, 비록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했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영국의 어떤 노동자들이 최초로 조직화된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후에 2차 때 이제 다시 도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 3차 때는 농업 노동자, 강상 노동자들이 얻게 되고, 자, 4차 때 들어와서 이게 의미가 되게 깊은데, 비록 이제 남자하고 좀 나이 차이는 있지만, 30살 이상 여자들이, 선거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차 때 가서야 남녀 평등하게 선거권을 얻게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간 사이 4차, 5차 때 계기로 여자들이 선거권을 얻게 된 거는 중간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 그래서 선거권 운동은 이제 그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 내 페미니즘 그 단체에서 선거권 운동을 펼쳤고, 우리도 이제 여자한테 투표권 달라. 거기다 결정의 계기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여자들이 군수공장 가서 열심히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공헌을 했잖아.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서양에서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피를 흘린 만큼 정치적 권리를 얻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사회적 공헌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영국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선거권을 얻게 돼요. 되게 이제 그 게르만 쪽, 앵글 쪽에서는 많이 얻게 돼요. 뭐 영국,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쪽, 독일, 이런 지역까지는 선거권인데, 라틴 계열의 국가에서는 좀 보수적인지 몰라도
아니,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 제국은, 프랑스 나틴게어이죠. 영국,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되게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은 선거권 금방 얻게 돼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데 나틴게어의 이제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좀 약간 늦어.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아니면 저쪽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상당히 좀 늦게 나오고, 특히 유럽에서 이제 그 제일 늦게 선거권을 얻게 된 게, 어느 나라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예. 프랑스는 우리가 보통 혁명의 나라, 진보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이지만, 여성 문제나 종교 문제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이 나라가. 그래갖고, 선거를 언제 얻게 되냐, 선거권을 1946년에 얻게 돼요. 1946년. 그래서 2차 세계 끝난 다음에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대통령 드골이, 이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여성 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자들에게도 선거권을 준 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가들, 후에 이제 2차 세계 끝난 후에, 독립된 국가들 있죠?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라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어진 거죠? 이거는 이제 서유럽 나라들의 어떤 여성운동들의 어떤 영향을 받고, 쟁취한 게 아니라 그냥 영향을 받아갖고 자연스럽게 주어진 거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하여튼, 요 선거권 확대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민족주의와 비스마르크 정책을 볼게요. 자, 이 비스마르크 정책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출제 들어가신 교수님들이 40대 후반에서 5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 분들이 되게 독일에 많이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요 독일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독일 근현대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봐두셔야 되는데, 자, 1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민족주의에 대한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2월 혁명 이후 전후로 민족주의 성격이 변화된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게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문제 나왔는데, 자, 몇 페이지 잠깐 펴보시냐면요. 3편 내용 중에 593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2월 혁명 전후로, 물론 꼭 2월 혁명 딱 해가지고 도시적 나눌 수 없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2월 혁명 전후로 이게 민족주의 성격이 변화되는데, 자, 그 2월 혁명 전에는 부흥적 민족주의라고 부르고, 그 뒤에는 통합적 민족주의, 또 다른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또 부르죠. 그래서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다른 민족의 어떤 상호공존, 그리고 보수와 민족이 대립이 개념됐던 거죠. 민족주의 개념이. 그 다음에, 민족국가에 대해서 하나의 수단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정치와 관계에서도 수용되지 않고 탄압당했죠. 심리학적 성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근데 이혁명 이후에는 그게 달라졌어. 이게 이제 엘리트들만 믿었던 게 아니라 대중으로 확대되죠. 그리고 자유주의 관계에서 적대적으로 변했고, 그리고 다른 민족 공존 인정하지 않고, 요때 보수가 민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계 곳곳에는 민족주의가 그 뭐예요? 보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특이하다 했죠? 우리나라는 친일파들, 보수를 다 까면 뭐죠? 친일파죠. 민족주의가 이상하게 진보도 이렇게 분류하는 좀 약간 이상한 구도가 돼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족국가 수립 자체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정치와 관계에서는 자유주의 사회주의를 탄압을 하죠. 적극적 수용해서 정치 이용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침략적 성격은 침략적 성격이 강하고, 나중에 19세기 가면 제국주의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 민족주의는 부흥적 민족주의와 통합적 민족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주의는 뭘까요? 그러면 저항적 민족주의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 외세의 침략을 맞서가지고 민족주의 관념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여기는 민족주의라는 건 민족의 관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하고도 관념과 민족주의 꼭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이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관념을 이용해서 뭘로 이용한 거죠? 정치적 이데올기화 시킨 거야. 국가를 통합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1번 문제는 이제 그 통합적 민족주의 또는 침략적 민족주의와 부흥적 민족주의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자,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자, 여기 보면 이제 국가는 민족을 유기적으로 조직한다. 하지만 개인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충분히 여지를 남겨준다. 여기에서 개인에게 모두에게 무익하고 해를 줄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없어도 본질 자유인다. 그런데 무엇이 본질 자유? 국가만 결정한다. 여기에서 딱 보면 개인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개인의 자유 또한 어디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국가에 종속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예, 요거는 그 침략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2월 혁명 이후에 나타난 민족주의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진정한 국가는 형제적인 협조 속에서 당겨난 공동의 목표 안에 이다고 자유롭게 평등한 삶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공정한 권리가 없는 곳, 신분적 특권이나 여타의 불평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곳에 진정한 국가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존재는 개인의 어떤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겠어요? 요거는 이제 나의 의무는 그 인류 보편사 개인적 권리 전제였기 때문에 부흥적 민족주의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침략적 민족주의와 부흥적 민족주의의 차이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갈색세츠단은 민족혁명을 선포하면서 무縁봉기를 일으켰다. 자, 요거는 기억은 어디에 속할까요? 일단 가에 속하죠. 침략적 민족주의. 갈색세츠단은 히틀러가 그 정치 초년기에 조직했던 SA 조직을 말해요. 나중에 SS로 이제 바뀌지만 SA 조직을 말하고, 그래서 그 히틀러가 SA 조직을 이용해서 무縁봉기를 일으키죠. 근데 곧바로 진압당해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 감옥소에 갇히지 않은 6개월 동안 그때 쓴 게 유명한 뭐냐면 나이투쟁이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히틀러가 폭동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정부를 세우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방법,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솔리니나 이런 사람은 이제 폭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지만 쿠데타나 이런 거, 노마의 진군 같은. 근데 히틀러는 뭐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던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민족협회의 자유주의자들은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통일을 지지했다. 자, 여기서 뭐 볼 수 있듯 민족협회라는 단체는 잘 몰라도 뒤에가 단서가 있죠. 자유주의자. 그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요거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나에 속하겠죠. 예. 자, 그래서 원래 이 자유주의와 비스마르크는 그 뭐냐면 좀 대립됐던 사람이야.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뭐냐면 여론을 수습해서 언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통일하자는 논리고, 근데 비스마르크는 뭐야?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뭐다? 철과 철의 정책,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군사력 통일을 하자는 주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민족협회 자유주의는 상당히 이상적인 사람들이고, 그 비스마르크는 현실 정치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민족협회 자유주의가 대립했지만 비스마르크가 이제 통일한 주도한 그 통일 정책이 잘 되니까 나중에 방향을 돌리게 돼서 비스마르크를 지지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디에 맞춘다? 그 뒤에 앞에 있는 자유주의자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 속하겠어요? 나에 속하고. 자, 샤를 모라스가 앙시옹 프랑스의 지단을 결성하여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샤를 모라스가 이제 그 결성한 앙시옹 프랑스의 지는 뭐냐면 그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던 우익 반공화주의 단체야. 극자야. 아니 극우야. 오늘날은 일베하고 비슷해요. 예. 그리고 그 오늘 저희 루페가 이끄는 국민전선 있죠, 프랑스에. 그거 비슷한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속한 것은 침략적 민족주의야. 반유대주의라는 자체가 뭐야? 단서죠. 다른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냐. 예. 그래서 있는데 요 그 앙시앙 프랑스의주는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나니까 히틀러 붙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탄압받고 이제 없어지게 된 단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소르지멘트 운동의 확대당 가운데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당을 결성했다. 자, 청년 이탈리아당은 그 마치가 결성한 당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은 프랑스 혁명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인 억압부터 개인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민족국가를 건설하겠다. 개인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족 단위의 그 공동체,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노력했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당연히, 나에 속하겠죠? 이거 나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누가 얘기한 거냐? 마치니가 얘기한 거야, 이것도. 나의 문의 자체가. 자, 리소르지멘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이거는. 이탈리아 통일운동 있죠? 이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리소르지멘트라고요. 네, 리소르지멘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참고 이탈리아는 말이 언제 나왔죠? 이탈리아는 말이? 원래는 예전에 노마가 있었잖아. 노마가 국호를 정하면 좋을 텐데, 왜 이탈리아가 정했을까요? 네. 이탈리아만은 어디에 나왔냐면, 그 당시 여러분들 그 동맹시 전투 아시죠? 그 당시 이제 로마 공화정 말기에
로마 제국에 대항해갖고 그 당시 로마의 동맹시들이 우리도 로마권은 로마 시민권 달라 해갖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결국에는 그거에 이제 굴복해갖고 로마가 시민권을 줬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로마가 아니라 이탈리아야. 우리는 로마인이 아니라 이탈리아인이다. 그래서 그 하나의 포괄적 이탈리아 반도를 포괄하는 말로써 이탈리아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동맹시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로마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때 처음 사용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이냐면 가는 기읍과 디귿, 나는 니은과 리은이니까 2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앙시앙 프랑세즈와 관련돼서 이제 590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2번을 볼게요. 비스마르크. 자, 비스마르크의 연설문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언론의 다수결을 따라서 어느 날 큰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오직 철과 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게 이제 철 정책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 철과 피라는 것은 은유적인 거죠. 이건 뭐예요? 강력한 무기, 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주의보다는 되게 현실주의 정책가들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늦게 통일됐잖아요. 거의 19세기 말 정도, 1871년에 통일됐는데, 이 독일과 이탈리아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창기 때는 이상주의자들이 이제 주도를 해요. 통일운동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자들,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물러나고, 현실 정치가들이 이제 주도를 해. 카보도나, 그 다음에 뭐냐면, 비스마르크 같은 현실 주도가들이, 정치가들이 이제 뭐냐면, 통일운동을 주도하고요. 또 공통점이 뭘까요, 또? 누굴 배제하면서 하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배제하면서, 이게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이제 들자면 또 뭐냐면, 이게 이제 1871년에 통일돼. 똑같이. 그러니까 우연인데, 우연이라보다는 이제 연관됐는데, 뭐랄까, 이제 1871년에 보불전쟁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제 침입하잖아요. 비에름 2세가. 그때 이탈리아 군이 어디를 공격하면 로마를 공격해요. 왜냐, 로마를 그 당시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프랑스군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불전쟁 때 프랑스군이 물러나니까 그 탐을 노려가지고 로마를 공격해서 완전히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한 통일이 1871년이야. 동일하게. 그래서 좀 애워두세요. 1871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1871년에 달성된 독일 통일의 성격을 옳게 보는 것은, 자, 일단은 민족주의죠. 이때 민족주의는 통합적 민족주의죠.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예, 보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예, 보수적인. 예, 그래서 이제 융커, 출신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주도를 했고, 자유주의는 왜 안 될까요? 이 당시 자유주의는 민족주의가 결별됐죠? 예. 그 다음에 정통주의라는 것은 이제 비내에서 주장한 건데, 정통을 어떻게 봤죠? 나폴레옹 이전,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것으로, 그걸 정통을 보고, 거기에 돌아가자는 논리죠. 이게 정통주의. 그래서 되게 이제 비내의 이제 2대 기준은 정통주의하고, 그 다음에 복구주의,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다. 예.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자, 4번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제 다음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비에름 2세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베르사유 궁정에서 즉위할 때, 비에름 2세는 나중에 얘기고, 비에름 1세의 손자고, 요때 즉위한 사람은 비에름 1세예요.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수정해 주시고, 자, 이 사료는 이제 뭐냐면, 비에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정에서 독일 황제로 즉위할 때 연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독일 제후들과 자유도시든 한 목소 가인이 독일 제국을 회복시켜 60년 넘도록 공석이 됐던 독일 제국의 황제지위를 부활시켜 떠맡을 것을 요청한 까닭에,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서 단서가 됐던 것이 이제 독일 제국, 60년, 이런 것들인데, 자, 이 말은 뭘까요? 원래 이제 독일 제국이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야.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 나중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해체되고 나일 제국, 나일 동맹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일 동맹, 나일 제국이 있다가 다시 뭐냐면 그 독일 제국으로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히틀러가 나중에 자기들 3제국이라고 하죠. 그 1제국은 뭐야? 신성로마 제국. 2제국은 요 독일 제국이고, 그다음 마지막 3제국 뭐죠? 자기가 히틀러가 만든 제국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건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 해갖고 니은이 있고요.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기획은 신성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독일 제국. 예. 신성로마 제국 맞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나폴레옹에 해체된 신성로마 제국을 말한다. 그래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신성로마 제국은 이제 그 몇 년에 해체됐냐면 1810년도? 10년도 정도에 해체됐어요.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대독일주의한 통일이다. 아니죠. 서독일주의야. 여러분 뭐 서독일주의, 대독일주의는 아시죠? 예,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포함한 독일주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포함할 때 그 독일인 것까지 다 포함된 거야.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당시 오스트리아 지배를 했던 폴란드 일부 땅과 체코슬라바키아, 그냥 헝가리, 그 유고의 일부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서독일주의는 프로이센만 통일하는 거야. 그래서 있는데, 물론 대독일주의도 이제 좀 복잡해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요거도 대독일주의도 두 가지가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이선포 1870년 베르사유가 행해졌다. 맞죠? 그래갖고 보복전쟁 끝난 다음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프랑스 정세에서 남부 독일은 프랑스 편에 가담한 게 아니죠. 어디에 가담했죠? 프로이센에 가담했죠.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프로이센하고 이제 싸우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부 독일은 전쟁 나면 누구한테 붙을 거 생각했어? 프랑스가 붙을 거 생각했어. 근데 이미 그 남부 독일은 그 당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정쟁 이후에 뭐예요? 비밀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미 뭐냐면 거의 프로이센 쪽 넘어갈 때야. 그걸 고려하지 몰랐던 거죠, 정보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프랑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또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남부 독일은 카톨릭이죠. 프랑스는 카톨릭이야. 거기다가 또 뭐냐면 남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북부 독일하고 좀 성향이 달라. 좀 약간 교황하고 강하고, 그래서 이제 반분권적이고 반프로이센적인 어떤 정서가 좀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런 그 종교와 이런 거보다는 이제 핏줄이 더 중요하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 해갖고 프로이센을 이렇게 갖다 달라붙었는데,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자 해가지고 맞고, 아니 틀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읍과 디귿이죠. 그래서 이거 답 2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5번도 이제 그 독일 통일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 글에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과정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유럽 민족주의는 2월 혁명을 계기로 해서 힘을 가시했다. 이 시기에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성립되어 통일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러나 2월 혁명을 계기로 유럽의 민족주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해서 그 절정을 이뤘다. 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논의 끝에 독일 통일 방식을 논하고 정치 체제, 주도적 국가를 언급하면서 200장을 쓰시오. 여기에서 이제 그 독일 통일 방식은 무슨 통일 방식과 무슨 통일, 서독일주의와 대독일주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좀 약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서독일주의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누구 중심이죠? 프로이센 중심이죠. 예. 그래서 독일의 그 당시 범위를 프로이센 중심으로 해갖고 독일어권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한 거야. 왜냐면 그 당시 독일이라는 건 너무 범위가 상당히 넓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대독일주의 뭐냐면, 대독일주의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말하는 그러니까 그 대독일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통일하자. 그러니까 독일 민족을 독일어 사용하는 사람을 국한시켜. 그러면 여기에는 프로이센도 있고, 그럼 뭐도 있겠어요? 오스트리아도 있겠죠. 근데 오스트리아가 두 군데 있죠. 오스트리아 본국하고 비독일어권을 사용하는 그 나머지 국가도 있겠죠. 나머지 지역이. 근데 여기에서는 오스트리아 중에 독일어권만 사용하는 것만 포함시키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처음에 결정될 때는
소독일주의가 우세가 아니었어요. 뭐가 우세면 대독일주의가 우세인데 요 대독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독일주의야. 근데 이제 요게 참여했던 그 오스트리아 위원들이나 오스트리아 황제의 생각은 달랐어. 얘네들은 만약에 이 대독일주의를 채택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오스트리아를 두 개 나눠야 돼. 오스트리아를.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독일어권 오스트리아와 비독일어권 오스트리아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황제 입장일 때 그거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논리가 뭐냐면 이제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를 요구한 거야.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는 뭐냐면, 자, 대독일주의는 대독인데 오스트리아를 다 포함하는, 오스트리아 중심의 그 오스트리아 다 포함. 그 이때 오스트리아라는 거는 그 독일어권하고 비독일권을 다 포함하는 대독일주의야. 근데 이제 여기 프랑크푸르트 그 회의에 참여했던 자유주의 그건 아니거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대독일주의는 뭐죠? 그냥 오스트리아 안에서 독일어권만 사용하고 나머지 건 분리시켜야 돼. 제국을 두 개로. 그러니까 이제 옥신각신 하겠죠. 그래서 서로 다들 이제 프랑크푸르트 제국 그 헌법을 내고 결국에는 쪽수에서 밀리는 오스트리아 그 위원들이 황제 명령을 받고 다 철수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요 입각한 대독일주의를 오스트리아 다 철수하니까 더 이상 이 대독일주의 요것도 시행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뭘로 바뀌게 되냐면 소독일주의로 바뀌어.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프로이센 중심의 그 뭐냐면 소독일주의로 바꿔버린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교과서나 개론은 뭐만 강조되죠? 여기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를 대독일주의와 동일하게 봐요. 근데 이건 아니고 대독일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야. 그 다음에 그냥 대독일주의고. 이걸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네이버 검색을 해갖고 뭐 대독일주의 이렇게 쳐보시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있어. 왜냐면 거기 잘 읽어보면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대독일주의를 내세웠는데 황제가 반대해가지고 오스트리아 위원들을 철수시켰다.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독일주의 이건데 왜 얘가 반대할까? 자기가 유리한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요걸 주장한 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그 위에를 주장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좀 약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소독일주의고 정치체제는 두 개가 있죠. 공화주의하고 입헌군주제. 근데 그 당시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그 공화주의자를 되게 반대했어.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사회주의자나 수공업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와가지고 우리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3월혁명이 이제 뭐냐 실패한 원인 중에 이런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그 밑에 노동자들 대립 이런 것도 있었거든. 계급간 대립. 그래서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였고 주도국가는 뭘까요? 프로이센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결정하고 뭐냐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을 만들죠. 예전에 시험 문제 그 나왔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 입각해갖고 그 당시 프로이센 군주였던 비에른 사사한테 왕관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비에른 사사가 거부했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를 강제로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비에른 이사 입장 올 때는 사사 입장 올 때는 너네들이 요구하는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입헌 군주제 아니지 얘네는 전제 군주제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은 통일 나는데 미련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통일상은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그 독일의 일부 군주들과 올무츠 그 조약을 독일 그 일부 군주가 군주 동맹을 맺고 싸웠는데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러시아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올무츠 조약을 해산시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에른 사세가 또 하나의 제국 헌법을 만들죠. 그게 이제 뭐냐면 외관상 입헌주의 헌법이야. 그래서 이 헌법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입헌주의지만 실제 뭐예요? 전제주의와 윤커를 합리화시켜주는 흥정헌법적 성격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헌법이죠. 그래서 3월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북독일 뭐냐면 제국헌법과 북독일 연방제국헌법과 그다음 뒤에 나와 있는 그 1871년에 통일된 제국헌법도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제국헌법만 독일 제국헌법 얘기하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872년의 헌법이 아니라 보면 요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에른 사세가 만든 또 제국헌법도 있고 그 다음에 북독일 연방 만들었을 때 만든 제국헌법도 있고 그 다음에 통일하고 만들어서는 한 1871년 이후에 제국헌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제국헌법이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월 혁명의 계기로 유럽의 민족주의 성격을 200자리에 쓰셔. 요거는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요거 뒤에 있는 이제 593페이지에 있는 표를 바탕으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표는 이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서양사 강의 있죠. 그 서양사 강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서양사 강의 내용 보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의 통일 과정에 비스마르크는 천연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했는가?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천연 정책에서 군비 확장하고, 그래서 이제 덴마크와 싸우고, 그 다음에 프리스와 오스트리아 싸워가지고 승리함으로써 에모스 전보사건에 의해서 이제 프랑스와 또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되죠. 예. 프리스의 오스트리아 정쟁을 거쳐서 이기게 된다. 1870년에 독일 통일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15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이죠, 일단. 자, 19세기 독일의 여러 헌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밑줄 친 이 조항이 독일 제국의 구성 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 중에 오스트리아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초안인데, 이게 이제 원래 독일 제국 헌법과 거의 비슷해요. 통과된 완성본하고. 근데 1조 내용, 1조 사항 내용이 좀 달라. 자, 여기 보면 독일 제국은 이제까지 독일 연방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아닌데 확정된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 확정판하고 거의 비슷해. 이것도 사항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왜 뭐가 다르냐? 자, 여기에서 제가 독일어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는 다들 못하겠지만 여기에는 왜 독일 연방만 출제자가 여기 독일어 원어를 포기했을까요? 다른 거는 안 하고 뭔가를 강조하게 한 거죠. 다른 거 만약에 했으면 뭐 독일어 원문은 다 써놓고 써놨겠지. 근데 독일 연방만 이렇게 지금 독일은 독일 연방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 독일 연방 다르죠. 마찬가지로 요때 독일 연방의 표시는 이제 뭘 염두에 두냐면 그 앞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독일 연방은 이제 뭐와 이제 관련된 거냐면 비엔회의 이후에 뭐냐면 만들어진 독일 연방이에요. 이제까지 독일 연방은 이 표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원하는 뭐냐면 본판 통과된 안은 뭐냐면 이게 아니다. 이때 독일 연방 표시는 오스트리아는 이건데 독일 연방 헌법을 똑같은 표현상 보기지만 번역이지만 포기법이 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번드라고 하지만 번더스타 해갖고 S자가 더 붙거죠. ES가.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겠어요? 요거는 오스트리아는 예전에 비인의 독일 연방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다 포함하면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디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비독일어권까지 다 포함되는 독일 연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프랑크푸르트 확정판 같은 경우에는 헌법 완성판은 요 독일 연방, 여기 독일 연방 아니죠? 새로운 독일 연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독일 연방이라고 번역을 해도 포기법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비네이의 독일 연방과 오스트리아는 근데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구성된 독일 연방이야. 이때 새롭게 구성된 독일 연방은 뭘 제외하고죠? 오스트리아는 제외하고 동양.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것은 누구의 대독일주의죠. 근데 주의할 건 이 대독일주의는 대독일주의가 아니에요. 뭐죠?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예요. 오스트리아의 모든 영토를 포함한 대독일주의야. 그래갖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대독일주의만 쓰는 분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가 정확한 답안이야. 대독일주의 쓰면 1점, 오스트리아 중심을 쓰면 다 같이 쓰면 2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채점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총론도 읽고 개론도 읽고 다 강의 찾아가 없어. 총론에 잠깐 이제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에 일부 내용이 나오긴 나와요. 예. 근데 그거 없고 사료에 있는 뭐냐면 서양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여기 나오긴 나와. 헌법 내용이. 근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는 어제 낸 것 같으면 교수님이 제가 간접감자 들었는데 자기 논문책 있죠.
예전에 독일에서 봤던 그 논문책 가지고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출 수 없는 거지 이거는. 예. 그래서 한번 내가 다 검색을 해봤어.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가 어디 나오냐. 그러니까 그 앞에 오스트리아주의가 있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주의는 뭐냐면 오스트리아 중심의 그 통일 방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배타적인 거야.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는 이걸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다 포괄시키는 대독일주의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중심은 독일주의는 국가주의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좀 독일 민족의 범위 안에서 뭐냐면 오스트리아 중심에 다 포괄하는 대독일주의, 민족주의를 발전시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보충자료에다가 거기 몇 번이냐면 어디야? 자, 이 907번인가요? 예, 거기 그 4편 907번에 그 오스트리아주의가 어떻게 해서 그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도 확장 발전됐나? 그리고 차이점이 뭔가? 이런 것들 이제 그 관련 그 독일사 전공 교수님의 그 사원들 적어놨어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개떡 같은 문제다. 그러니까 틀리라고 그냥 작정하고 낸 거죠. 대부분 이제 그 뭐라고 썼냐면 소독일주의라고 썼을 거야. 이거만 딱 보면 소독일주의 냄새가 팍팍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면 대독정변이다. 대독일주의 정변이다. 다 소독일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교수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거 대독일주의라고 완전히 하고 완전히 이제 뭐 180도 이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건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었다. 만약에 그 교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이거 소독일주의 줄 알고 이렇게 분석을 했을 건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아는 그 조교들이나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야. 예. 저도 이제 그 확인했어 한번 그 아는 분한테 그 맞대 그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라고.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7번을 볼게요. 7번. 자, 7번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무정부주의와 관련된 거죠. 7번 제가 말렸네. 7번은 이제 비스마르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스마르크에 뭐와 관련된 거냐면 비스마르크가 국내의 정책과 관련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비스마르크는 이제 외교의 달인이죠. 이 사람이 내걸었던 그 외교 정책의 양대 기조가 뭐예요? 그 당시 프랑스 고립화 정책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군영 정책이죠. 그래서 세력 군영 정책인데 요걸 이제 양대 구축을 해갖고 비스마르크 체제가 형성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국외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프랑스 고립화 정책과 세력 군영 정책 이렇게 이제 그 내세웠던 게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독일이 통일하고 나서는 이제 현상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 프랑스 고립화 정책을 통해서 독일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왜냐면 독일은 딱 중간에 있잖아. 근데 유럽이 막 그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국경선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독일 통일을 계속 유지할 수 없죠. 뭔가 안정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초반기까지는 독일 통일 이전까지는 저는 뭐냐면 남의 나라 치고 전쟁을 했지만 통일하고 나서는 프랑스 고립화 정책과 세력 균형에 이끌 형상 유지 정책을 계속 뭐냐면 했고 그 안정을 통해서 뭐냐면 국내의 어떤 통일 작업들을 완성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의 이제 뭐냐면 국내 정치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요. 세 단계. 그래서 잠깐 598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첫 번째 시기가 문화투쟁 시기죠. 네. 문화투쟁 시기는 주로 어느 대상을 할까요? 독일 남부 세력들, 카톨릭 세력들. 그래서 그때 이제 중앙당을 하죠. 왜냐면 그 세력들이 뭐냐면 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중심의 중앙 집권에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반 카톨릭 입법 작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중앙당과 대립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비스마르크가 보호관세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냐면 우호관계에 있었던 그 자유당과 결별을 하게 돼. 여당이 역할을 했던. 그러면 다시 이제 위해를 장악하려면 중앙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투쟁을 포기하죠. 그게 2기고, 그 다음에 이제 3기는 뭐냐면, 이제 말기인데,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3인당 세력들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3인당 세력들을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다시 뭐냐면,
그 반사회주의 정책들을 하게 돼요. 요때는 이제 그 처음에 자유당이 돌아섰잖아요. 보호관세들. 근데 자유당이 돌아섰는데 막상 이제 뭐냐 보호관세 하니까 자기 유리한 거 안 거야. 그래서 다시 중앙당과 그다음 자유당을 자기 여당으로 삼고 3인당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3인당을 불법화시키는 반사회주의법 같은 것들을 공포해가지고 이런 탄압을 했던. 그리고 요때 이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정책 같은 걸 했던 그런 것들이 말기의 사항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비스마르크인데 프랑스를 고립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럽 열강의 세력 균형에 유지하려고 했다. 맞죠? 그래서 세력 균형을 통해 현상 유지 정책을 했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영국 해군에 맞서 함대를 건설하려고 적극적 군비 확장 정책을 실시했다. 요거는 비스마르크 정책이 아니야. 누구의 정책이냐면 비스마르크를 반대했던 비에는 2세의 정책이야.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오히려 뭐냐면 현상 유지 정책을 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를 자극하는 일은 안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식민지를 먹더라도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차지한 것도 있죠. 세계 열강들이 차지했던 그런 것은 아니야. 세계 열강들이 차지 아니했던 것만 골라서 했어. 자, 그런데 이제 그 뭐냐면 비스마르크를 반대했던 그 비에름 2세는 달랐던 거야. 비에름 2세는 젊은 때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세상 실정 모르고 막 나가. 원래 젊은 사람들이 헐기는 좋은데 사회 판단 잘 못하잖아.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날뛰고 앉아 있는데 겁대가리 없이. 예.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 때는 그렇게 개기진 않았거든. 미국한테 지금 너무 미사일 쌓아 올리고 핵폭발 실험하고 그래가지고 막인데 거기에 오바마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상대방이 트럼프죠. 둘이 잘 만난 거지 뭐 완전히. 예. 자, 근데 비에름 2세도 마찬가지. 비스마르크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비에름 1세는 자기 할아버지예요. 비에름 1세가 이제 할아버지고 이 사람이 비에름 1세 때 비스마르크를 되게 신뢰했거든요. 근데 비에름 1세 다음에 그 아들이 즉위했는데 아들이 68일 정도 즉위하고 나서 죽어요, 금방. 그리고 나서 그 손자 20대 비에름 2세가 즉위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비스마르크를 쳐내고 자기가 내정에 직접 간섭하게 외교 문제나 그러면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다른 정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사회주의법도 폐기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조심조심했던 외교 정책도 가감을 팽창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삼비 정책 같은 거 있죠. 번게르만주의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충돌해요? 영국, 러시아, 프랑스 다 충돌해 버린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원인이 됐던 거죠. 그때 이제 비에름 2세는 영국을 때려잡아야겠다. 영국이 근데 때려잡으려면 뭐가 필요해? 영국 해군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해군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해군을 막 건설해. 근데 해군을 건설할 때 법까지 만들어 놓고 기한까지 정해 놓고 해군법을 만들어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면 영국이 자극받겠죠. 왜냐면 그 해상력을 잃으면 영국 입장은 되게 난처해진 거야. 왜냐면 인도가 어떻게 돼요? 상실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도 명예로운 고집에 탈피해 가지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맞아진 게 삼국협상 같은 것들이 이제 맺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비스마르크의 정책이 아니라 비에름 2세의 정책이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유주의적 지식인들 지지 속에 카톨릭 교회에 영향을 없애려고 했다. 그래서 자유당과 손을 잡고 남부의 그 카톨릭 세력들과 그 카톨릭 세력 탄압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는데 요걸 무슨 투쟁기라고 하죠? 문화투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화투쟁기 때 이제 중앙당이 이제 대항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황하고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카톨릭 입법 같은 걸 막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회원들 독일에 추방하고 성직자들 정치적 설교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교육기관을 폐쇄하고 등등등을 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협력관계에 있었던 자유당과 또 척을 지게 되죠. 왜 그래요? 보호관세 정책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시 중앙당하고 협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문화투쟁을 문화 정책들은 이제 폐지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4번 보면 영국에 맞서서 자국 사무의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했다. 맞죠? 예. 그 다음 5번 같은 게 마지막인데 노동자 질병 사고보험 같은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근대적 복지 개념을 실시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복지 그 개념을 이제 복지를 실시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복지 정책을. 영국하고 그다음 독일이야.
근데 영국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뭐냐 의회에서 자연스럽게 여론을 형성하면서 밑으로부터 이렇게 그 복지 정책을 했는데 요건 좀 독일은 달라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그 국가 사회주의라는 게 있죠. 가부장적 온종주의 이걸 바탕으로 실시를 한 거야. 이거 왜 실시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누굴 찍는다? 3인당을 찍죠. 그러니까 이거 3인당을 찍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 새누리당 찍는 사람 맨날 새누리당 찍지. 그 당시에도 그 노동자들 맨날 기계적으로 뭐야? 3인당 찍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자한테 정치적 상황이 크게 변하진 않거든. 예. 하여튼 그 의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독일의 뭐예요? 복지 정책을 실시했던 사람이 비스마르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미국이나 영국 대신에 최근에 유학을 독일로 많이 가거든요. 독일로 가면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싸. 그래서 거기 가. 영국이나 미국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부자들만 갈 수 있어.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19세기 말기 때 등장한 이 복지라는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한 건 이제 정책으로 이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야. 복지라는 이제, 사항들, 정책도 있었는데, 이걸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의 정책적 개념으로 성립된 것이 복지국가인데, 이런 말이 1차 세계 때 확립이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영국이나 독일에서 일부 그런 것들 정책들을 실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최근에 들어가신 교수님들이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3인당에 대해서 좀 강조해요. 독일 3인당 있죠? 그래서 독일 3인당 정책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 독일 3인당 관련돼갖고, 특히 이제 그 서양사 개론에 보면,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게 있어요. 영국의 사회주의 발전, 프랑스 사회주의 발전, 독일 그 사회주의 발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3인당 내용이 있어요. 그 3인당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볼게요. 자, 19세기 이제 사상 기타 부분인데, 자, 19세기 여러 이념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19세기 이제 사상 전개를 보면, 거의 599페이지에 제가 이제, 써놨는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있고, 그 다음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구분을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빈체제 보수주의자들은 정통과 역사가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자연권 평등 인간의 선, 진보 개념을 부정했다. 자,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요거는, 맞죠? 그래서 정통과 역사가 이성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의 사회적 기반인 부르주아 계급들은 1848년 2월 혁명에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민족주의 편등과 대립했다. 맞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어떻게 해요? 결별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낭만주의는 자, 인간의 상상력과 감정을 강조하는데 진리를 이루는 길은 인간의 자발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하여 19세기 역사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아니죠. 긍정적 영향을 끼쳤죠. 낭만주의가 강조된 시대가 어디예요? 중세죠. 예전엔 그 계몽주의 중세 부정했잖아. 근데 예, 긍정적으로 봐. 그리고 이걸 낭만주의를 강조한 그 중세를 연구하는 게 뭐냐면 누구냐면 이제 19세기 때 등장한 랑케 같은 사람이죠. 그 랑케가 사회비판 분석을 통해서 역사 중세를 새롭게 접근하잖아요. 예. 그래서 역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 랑케 역사학은 그 당시 19세기 역사학 있죠. 이 실증주의는 그 낭만주의하고 그 다음에 역사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야. 거기다 플러스 실증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야. 낭만, 역사, 실증주의.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틀렸고, 자, 4번을 보면 19세기 독일 민족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에 반대해서 과거 독일, 특히 중세 독일에 영감을 부여하고 세습적인 어떤 그 군주정, 귀족 지배를 이제 맞죠. 그래서 이제 독일 민족의 근원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다. 예,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림 형제 같은 경우에는 독일 중세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여러 가지 설화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책을 만들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 독일 민족의 의식을 강조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상무유사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에 내온 선화들을 잡아가지고 기록을 해놨죠. 왜 기록을 해놨겠어요? 이걸 통해서 그 몽골족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민족 의식을 뭐냐면 신어놓으면서 민족적인 어떤 개념을 이제 강화시키기 하는 거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 그 상국에서 우리 민족의 의식을 찾듯이 얘네들도 뭐냐면 그림 형제나 이런 설화나 예전부터 중세시대 내려온 동화를 통해서 독일 민족의 의식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역사학에서도 그 랑케도 뭐죠? 이 독일 민족의 어떤 역사를 강조하고 해겔도 강조하고 그러면서 뭐게 간념적으로 이 독일 민족을 완성시킨 게 19세기 때 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독일 지역이 있었지. 주로 이제 중부 유럽을 다 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독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야. 이때 독이라는 것은 민족이면서 국가야. 그래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뭐냐면 독이라는 그 의미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의미와 동일해요. 그렇지만 19세기 이전에는 독일은 뭐죠? 그냥 민족과 상관없이 서부와 중부를 합치면 엘베강 이동지면서 러시아 지역의 동쪽 지역 있죠. 서쪽 지역. 여길 다 그냥 중부 유럽을 뭐라고 하면 독일이라고 했어요. 그냥 독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문해사조와 관련된 건데요. 자, 보통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문화사조는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배웠죠.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제가 이제 19세기 문화사조에 가서 그 밑에 그 신났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 되고요. 자, 2월 혁명 이후에 이제 실패가 끝난 후에 19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예술의 비현실적 아름다움을 꿈을 쫓는 것보다는 인간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사조가 나타났다. 앞에 있는 것은 비현실적 아름다움은 뭘까요? 판타지라는 거. 낭만주의죠. 낭만주의. 근데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해서 그 사회 모습, 특히 산업혁명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모습론을 그려놓은 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놓은 사실주의야. 그래서 이제 사실주의고, 이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사실은 비춰주기만 하는데, 거기에 처방을 내리고 어떤 개선점을 알려주는 거, 그 자연과학의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려는 그런 것은 뭐죠? 더 나아 자연주의라고 하죠. 예.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다. 그럼 이제 사실주의에 관련된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한번 찾아보죠. 게테인데, 게테는 여러분들 이제 파우스트 아시죠? 예. 18세기 고전주의 작가야. 고전주의 뭘 강조해요? 이성을 강조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빅토르 위고인데, 빅토르 위고는 낭만주의자죠. 장발장 아시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에미라제보다 같은 걸 했는데, 낭만주의자도 약간 인권? 이런 것도 좀 강조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쓴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푸시킨은 뭐냐면, 이 사람도 낭만주의 작가야. 이 사람도.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에미졸라인데, 요 에미졸라가 이제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냐면, 드레푸시 사건 유명해. 그래서 드레푸시 사건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제가 주제를 이렇게 만들었긴 했지만,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왜 제가 이제 그 기출 주제를 잡았냐면, 에미졸라 때문에요.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드레푸시 사건은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요거는요. 자, 하여튼, 이 에미졸라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대통령에게 나는 고발한다. 뭐 이런 서한도 보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작품을 썼냐면, 목로 주점이라는 그 작품을 썼어요. 예. 그래서 목로 주점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현실 비판적인, 현실 참여적인 것도 썼는데, 이 사람 엄밀히 말하면 사실주의 작가는 아니에요. 자연주의에 속하는 작가들이야. 근데 지금 없죠? 다 없잖아. 자연주의 작가들이, 아니, 사실주의 작가들이. 그냥 사실주의와 유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자연주의 에미졸라밖에 없어요. 답은 3번을 잘하는 거야. 왜냐면 1번, 2번, 3번은 낭만주의, 고전주의 때는 거리가 멀잖아. 근데 사실주의, 자연주의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서로 친척한 게 있잖아. 그래서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문제를 좀 미스로 잘못 낸 것 같아. 이거는 그 출제자가 잘 몰라서 내는 것 같아. 이거는요. 자, 그래서 있고 문해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 생각에 문해사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자, 3번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유럽 근대 국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시대 순원에 나열된 건데 자,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크림 전쟁. 그 다음에 크림 전쟁 언제죠 이게? 크림 전쟁이 뭘까요? 니콜라 1세 때 일어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난 게 뭘까요? 크림 전쟁에 패배한 걸 보고 러시아의 개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2세가 개혁을 하잖아요. 그 중에 농노해방령. 그 다음에 알렉산더 2세의 개혁을 상 못마땅한 사람들이 뭐예요?
알렉산더 2세를 죽이죠.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운동이 이제 분하우드 운동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크림 전쟁, 농노해방농, 그다음 분하우드 운동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분하우드 운동 제가 알렉산더 3세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아니라 2세로 곤치세요. 2세. 예. 그래서 2세 분하우드 운동을 거쳐가지고 이때 이제 그 지식인들이 갔다가 오히려 그 농민들에게 쫓겨나죠. 고발당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허무주의 빠지고 테러리즘 빠지면서 누굴 죽여요? 알렉산더 2세를 죽이고 그리고 알렉산더 3세가 뭐죠? 반동 정치를 하죠.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는 산업화가 돼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알렉산더 2세도 곤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 2번을 보면요. 자, 랑트 칠랑은 언제 공포했죠? 앙리 4세. 그 다음에 30년 전이에요. 그 다음에 누이 13세.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있죠. 이 포도당은 누이 14세 초기 때 마자일령 섭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누이 14세가 어릴 때 이 난을 봤어. 그래서 이게 1차 포도당과 2차 포도당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포도당은 그 고등봉을 중심으로 해갖고 파리 시민과 연계돼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2차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위군을 근거히 서나부 지역의 농민 반란과 그 당시 파리에 또 반항생들이 연계돼갖고 일어났어요. 물론 지난번 했지만 이난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어린 그 루이 14가 큰 깨달음을 얻었죠. 잘해주면 개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20살 돼갖고 집권하면서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비스마르크 수상 취임, 간세동맹 체결, 북부동일연맹인데 일단 이제 틀린 게 있어. 뭐죠? 간세동맹 결성이 먼저죠. 간세동맹. 그래서 독일이 정치 통합하기 전에 이미 경제 통합하기 위해서 프로이센 중심으로 간세동맹이 183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 중심의 경제 통일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 간세 철폐, 영국 상품 방어, 화폐 어음, 동양형 교통제도 같은 그 국내적 경제 교육 통일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후에 1862년에 비에드미스가 그 비스마르크를 재상으로 발탁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을 일으키죠. 실주 만에 끝나버리죠. 이기고. 그래서 이제 그 간세동맹,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 수상침, 그 다음에 요때 무슨 동맹?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 싸웠고 끝나고 나서 북부 독일 연맹이 형성돼요. 그리고 비밀 조약을 통해서 남북까지도 자기 편을 끌어들이죠. 예, 요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자, 헨리 7세가 성실청을 만들어. 성실청. 이 성실청은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 그 이제 궁중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궁중 법정에 방해정책 벌이 그려져 있어갖고, 거기에서 재판 냈다 해갖고 성실청이 된 거야. 이 별성자예요. 예. 근데 처음에는 성실청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되게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스튜어트 왕조가 등장하면서 요때 이걸 이용해. 절대 왕권 이용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악용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찰스 1세 장기 때 해체돼요. 네. 그래서 이제 헨리 7세 때이고, 그 다음 무적함대를 격파한 것은 언제 때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그래갖고 이제 이거 꼭 기억 무슨 해전이라고 했어요? 카렌 해전. 아르미다 해전이라고 하죠. 네, 아르미다는 이제 무적함대 별칭인데. 자, 그 다음에 수장령 발표라는 것은 언제 때냐? 헨리 8세 때요. 헨리 8세 때. 그래서 영국 교회의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로마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캔터파리 대주교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임명해? 영국의 국왕이 임명한다. 그런 건데, 수장령은 헨리 8세 때도 공포했지만, 우리가 알려지지 않지만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공포했어요. 두 번 공포한 거예요. 1차 수장령, 2차 수장령.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통일령만 나오죠? 근데 통일령 이전에 수장령도 공포했어. 그래서 요것도 지금 그 에스파냐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이게 수장령 공포가 먼저거든요. 솔직히 이것도 맞긴 맞는데 그 수장령 발표도 이제 그 뒤에이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장령이라는 게 헨리 8세 때 공포된 그 1차 수장령 있죠? 이거다 보니까 요거 틀린 걸로 해서 답이 오답을 처리한 거예요. 네, 수장력을 두 번 공포했어요.
그 내용을.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자, 19세기 때 전반 유럽사회의 그 뭐냐면, 주도한 사상만 고시오. 자, 19세기 전반 때 유럽 사회는 민족주의가 뭐죠? 자유주의죠. 전체주의는 언제 등장해? 이거는 20세기 때 등장한 거고, 제국주의는, 이건 19세기 전반을 주도했던 게 아니라, 중후반 때 등장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고르면 니은과 디귿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반이라고 하니까 이 전반이 전반 후반할 때 전반인지 아니면 19세기 다 포함돼 갖고 전반인지 모르지만 문맥상은 그냥 니은과 디귿이 확실한 답 맞아요. 예. 자, 5번을 보면 다음 고전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잘못 말하면 고전 경제학자는 여러분들 이제 모든 걸 다 어디에 맡겨라?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제일 이제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야? 아담 스미스고, 그 다음 밀, 리카도, 메세스,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밀을 보는데, 밀은 경제학자도 좀 유명하지만, 오히려 더 뭐가 유명해요? 철학자가 유명하죠. 그래서, 보통 그 질적 공리주의자들 아시죠? 벤담이 뭐 공적 공리주의자면,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로 유명한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벤담이 뭐냐면, 벤담은 자유주의자지만 자본가의 입장에 쓰지 않고 노동자의 입장에 썼어. 이 사람 좀 약간 특이한 사람이야. 아주. 그래서 이제, 그 밀은 자유주의자면서도 노동자 입장을 썼고, 사회적 자유주의자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밀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높은 임금 확보하고 이윤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밀은 또 사회학자는 또 여성 운동에도 되게 관여했던 사람이고, 또 여성들에 대해서 또 여성 권리 주장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이 썼던 유명한 그 책이 뭐죠? 자유론이라는 책 있죠. 예, 그래서 이 자유론 같은 경우에는 잘 읽어보시면 명문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읽은 것 중에 제일 명문이 뭐냐면, 세상의 반의 진리를 못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냐면 그 반을 본 진리를 무시한 것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0%는 안 하는데 50%를 알고 50%는 몰라. 근데 50% 모은 걸 못 봤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50%를 무시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되게 깊은 강명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세상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걸 몰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뭐예요? 지금 똑같은 사람이 된다. 좀 약간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카도라는 사람인데, 이 니카도는 그 뭐냐면 멘데스와 함께 자본가 입장에서 이익을 방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자원의 3대 요소를 나눴죠. 토지, 자본, 임금. 이렇게 이제 나눴고, 그래서 토지에서는 토지, 자본, 임금이 아니라 잘못 썼는데 토지, 자본, 노동이야. 좀 곤치세요. 그래서 각각의 자원 3대 요소고, 토지는 지주부터 지대를 얻고, 자본은 소유가 이윤을 얻고, 노동을 제공한 사람은 임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제일 기중한 게 뭘까요?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그냥 토지다. 토지를 되게 강조했어. 왜냐면 이 사람은 지주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니카도 이름이 맞아. 아무리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얻고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얻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건물주보다 못하죠.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평생 또 가만히 있어 보여요. 예? 받잖아. 그래서 이제 그 건물주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요즘에. 그런데 여러분도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땅 갖고 있으면 이 짓 안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예, 그냥 학교를 세워버리지. 예. 그래서 니카도의 얘기 상당히 지금 와닿아. 나도. 예.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뭐냐면 그 메세스인데, 메세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뭘로 유명하죠? 인구론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인구는 억제되지 않으며 기하급수 증가되고 식량은 상수급수로 증가한다. 인구 법칙을 이제 제시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자들은 상당히 무시하고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통제하자면, 인구 통제하자면 인구가 무한대로 증가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정부가 직접 적극적 간섭을 해갖고 노동자들에게 단종은 정관수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만 원 하면 뭐예요? 결혼 늦게 하면 애기를 안 낳잖아. 그래갖고 이런 것들에서 출산 억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대. 그냥 정보가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 만원하고 단정하고 그러잖아요. 예. 좀 약간 그런데 특히 노동자들이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메세스 같은 사람은 이제 특이한 거는 뭐냐면, 고정경제학자들은 정부에 가서 별로 안 좋아해요. 공통적으로. 자기가 이제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시민사회에서. 근데 이 사람은 정부의 적극적인 간섭을 강조해. 이게 이제 나중에 케인즈 학파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정책에 사회정책에 적극 간섭을 해갖고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발상의 원초를 메세스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사학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을 준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야. 적정임금 많이 주면 필요 없다는 거지, 노동자는. 왜냐면 개나 소나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오히려 뭐야? 인구가 증가되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최저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출산 억제 부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뒷부분이 중요해. 최저임금을 주장했다. 오늘날 완전히 뭐예요? 요 주장은. 지금 자본가들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이제 SS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제 자본가적 입장에서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 아담 스미스는 부의 원칙이 산업 각 분야의 상품 세상, 그 노동이며 각 개인이 하여금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것이 통제보다 간섭보다 사회분이 더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은 부의 원천은 노동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는 부의 원천 노동을 봤는데 이게 깨지게 된 게 뭐냐면 마르크스 때문이에요. 마르크스도 부의 원천 뭘로 봤죠? 노동을 본 거죠. 그 노동을 가지고 이제 정치 경제학 비판 써갖고 이 뭐냐면 고정 경제를 공격하니까 이제 주류 경제에서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경제적 가치는 노동이 아니라 희소성이나 한계 호응에서 나온다. 해서 한계 호응업화가 나온 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역사학과 관련되지만 경제사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면 누구와 관련된 일사과 문제인 것 같아요. 일사과 통합으로 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요건 안 나와요. 제가 가도 요거는 제가 예전에 경제사학 스터디를 같이 했어요. 그 어렸을 때 경제학과 관련된 경제학애들이 그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경제학 그 커리큘럼에 보면 거기 고가에 보면 그게 있어요. 경제사학이 부분이 있고 역사학은 요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예. 제가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무중부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6번은 그 밑줄친 예문의 이들은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들이 잠깐만 이게 쳐져 있나? 안 쳐져 있네. 거기 줄 좀 쳐주세요. 이들. 자, 이들은 모든 정치 규율 건의를 거부하고 국가의 권력의 강제 수단을 철폐하자고 했다. 또한 인간의 법과 사회체제의 구조부터 벗어나 사회부주의 원리를 실천한다는 진정한 의미의 정을 도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표적인 사람 바쿠니, 크로포트키, 딱 나오죠? 무정부주의죠. 무정부주의는 사회주의하고 다른 사람이야, 공산주의하고. 예. 그래갖고 제가 606페이지에 그 무정부주의하고 이제 공산주의를 비교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그리고 원래 생각한 마르크스 이론과 레닌과 모태tung 이론을 또 비교했었어.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부분은. 자, 그럼 무정부주의인데 이 아나키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보면 자, 기억을 보면 영국의 인민연장 운동의 주요 세력이었다. 차티스트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인민연장을 이제 주요했던 그 세력들은 그 뭐냐면 오온이나 러버 같은 사람들 노동자 협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따지면 무정부주의자보다는 영국의 그 자발적인 그 자생적인 그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맞지가 않다.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그 나중에 차티스트 운동을 일었던 러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협력해갖고 그 뭐냐면 성립한 우회민주주의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노동자 조직의 단결을 그 호소했고 그다음 제1 인터내셔널에 일부 참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아나키스트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제1 인터내셔널의 마르크스 진영과 충돌했다. 예, 맞죠?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인터내셔널 하면 사회주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저희 3차 인터내셔널 때이고 1차, 2차는 여러 가지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여러 사상가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영국 노동조합 대표도 있고 오웬주의자도 있고 차티스트 있고 무정부주의자도 있고 블랑키주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마르크스주의자는 소수에 불과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에 대해서 이 당시 바쿠니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이 반대를 한 거야. 바쿠니 따르는. 그래서 충돌을 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20세기 프랑스의 생티칼리니스 조직과 완화됐다. 이건 되게 어려운 건데 생티칼리즘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프랑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188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등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았어요. 무정부주의. 그렇지만 와해된 것은 무정부주의 때문에 와해된 건 아니고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제 주장 노력은 뭐냐, 의회 대신에 조합주의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조합을 통해서 어떤 파업이나 어떤 이런 것들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자,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철도 노조 대규모 파업도 있고 많이 가격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부 탄압을 받아. 그래서 소멸됐어. 1910년대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와해시켰다는 틀려요. 영향을 받은 거지만 와해시킨 건 아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서계에 나와요. 서계에 보면 영국의 노동자 운동가, 프랑스의 노동자 운동, 독일 노동자 운동, 코미테름, 제1, 2차 인터내셔널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아나키스트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동이라는 사람이야. 이 프로동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무슨 책을 썼냐면 재산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썼어. 이 프로동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고 평생 동안 이제 뭐냐면 지식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가게 점원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재산이란 무엇이라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걸작인데, 그래서 이제 이 프로동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후에 이제 뭐냐면 바쿠니 크로피팅에 영향을 줬는데, 재산이란 무엇인가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재산은 절도다.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뭐 자체 부정보다는 많은 것은 부정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재산만 좀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국가라는 존재를 부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왜 국가를 왜 부정했을까요?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잖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좀 달라. 레닌 같은 경우 국가는 필요악이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만 존재해야 되지만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무정부주의자는 이거에 대해서 국가의 존재를 부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은 뭘까요? 니은하고 리을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좀 쉬었다가 제국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이거 안 꺼지네.